헤로웨이의 신유물론에 관해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강의 성격은 제가 해설서에도 보여줬지만 단순하게 신유물론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유물론 스타일이 갖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들레즈는 신유물론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들레즈를 제가 자꾸 강조한 이유는 벌써 10번 이상 얘기했는데 신유물론 이야기할 때 들레즈의 개념들을 빠뜨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신유물론을 들레즈를 얘기를 한 거죠. 들레즈에 이어서 라투르,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헤로웨이, 다음에 또 이야기할 캐람바라드의 신유물론의 그 철학을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전부 다 자연과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혹은 그 기반 위에서 개념들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레즈의 제가 기학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라투르의 과학학,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헤로웨이에 있어서는 생물학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철학 이야기를 곧장 들어가면 참 좋겠구만. 그런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과학 이야기를 점프하고 넘어가면은 좀 이해하기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오히려 과학 그들 이야기 속에 밑에 깔려져 있는 과학 이야기가 무엇인가 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구주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느 신유물론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헤로웨이도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유물론자 간에 수많은 사람 요즘 신유물론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지만 딱 공통적인 건 이거 하나 있어요. 즉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한다라는 점은 어떤 신유물론자라 할지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 공부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 자, 헤로웨이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게 법을 극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은 못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그러한 독약에 좀 더 물들지 않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헤로웨이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촉수사유라고 있는데 이 촉수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물들이라는 말 대신에 객체라고 말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즉 객체들, 즉 인간의 관점에서 탈피한 이 세상의 모든 객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라투르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술과 미신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들이 있을 때 그 흑역사의 특징 중에 뭐냐면은 연결주의예요. 이 세계가 우주라는 말을 쓰죠. 이 우주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동시베리아 영향을 받은 이 동아시아의 다만이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 우주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다 연결되어 우주를 꼭 믿으면은 그 연결된 걸로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런 연결주의가 주술적인 흑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예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연결주의 혹은 네트워크 연결망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객체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객체 1이 이 세상의 모든 객체들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건 100%. 여기서 말하는 연결주의는 객체 1이 객체 2와 연결되어 있고, 그럼 객체 1은 객체 3과 객체 3은 객체 5, 아니 객체 7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연결 구조가 실현될 때
그때 말하는 게 바로 신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연결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객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객체가 무시된 연결주의, 연결론은 거의 100% 주술적인 식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과 단절하고 무엇과 연결하는지를 구체적인 실행 방식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해로웨이의 촉수사유의 핵심입니다. 자, 제일 많이 알려졌듯이 우리가 해로웨이를 해로웨이 초기에는 1980년대 초반에는 해로웨이를 페미니즘 이 카테고리로 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성 중심주의 기술과학을 비판하는 거죠. 해로웨이는 생물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박사도 생물학 중에서도 발생생물학과 관련된 것을 논문을 썼었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기술과학 사회에서 얼마나 남성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비판의 초점으로 두고 출발을 합니다. 해로웨이의 과학이. 그렇지만은 이 과학 기술을 무조건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과학 속에 이 권력이 어떻게 심장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떻게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남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기서 출발이 돼서 이제 이분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이분법, 그 다음에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이분법. 그래서 이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해로웨이 철학의 기본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스피시스, 우리 이 종 사이의 경계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와야시키거나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틀인데 해로웨이에서 객관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주의라고 하는 종래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분법의 한 스펙트럼인 객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체들이 이 관계망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력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종래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과학 철학에서 혹은 그냥 일반 과학학에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과 무관한, 주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하고 인식되는 어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여기 1번 주관자가 보건 2번 관찰자가 보건 3번 관찰자가 보건 관계없이 이 동일한 인식값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객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해로웨이는 이러한 전통적인 객관주의 기준을 아주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그런 건 객관성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런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 과학 탐구는 여태까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과 사회, 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소립자 가속기 반지름 크기에 따라서 새로운 입자가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라고 하는 30년대, 1940년대 노벨 물리학상과 연관된 스토리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립자 물리학의 라고 하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로비를 잘해가지고 펀드를 마련하는가라고 하는 사회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제 라투르의 이야기를 했어요. 헤로웨이도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객관주의와 작은 객관주의가 있는데 큰 객관주의라고 하는 과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플러도 그 당시에 종교적인 간섭 때문에 아마 그들의 과학이 새로운 방식으로 아마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케플러는 1592년에 자연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 케플러 1법칙, 2법칙 나오는데 천체의 관계는 이게 별과 행성 사이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1592년도에 이게 타원형이 아니라 원형이었습니다. 원형이었는데 이거 발표하자마자 자기가 틀렸다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타원형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발표를 못합니다. 왜? 이 천체의 완전성은 신이 부여한 그러한 선물인데 완전성을 구현하는 것은 원이거든요. 타원이 아니야. 타원이라고 한다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의 완벽성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나중에 1602년도에 이 판이 나왔을 때 여러 이제 협상을 벌이고 모든 조건을 맞춰가면서 사회적인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이제 그때 타원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과학의 지식과 그다음에 사회적 권력은 필연적으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큰 객관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로웨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관찰자 A, 관찰자 B, 관찰자 C가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건 그 다음에 뭐 필리핀에 있건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전통적인 객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똑같은 관찰자 A가 보더라도 다른 결과값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헤로웨이 같은 사례는 생물학들인데 생물학에서 동일한 실험적 조건에서도 사실은 이 세포가 배양되는 그 속도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 당시로서는. 요즘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겠지만 그래서 동일한 속도, 동일한 온도, 그 다음에 동일한 영양분,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살아있는 대상을 얘기할 때 이러한 객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관찰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건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작은 의미의 객관성. 아까 케플러 얘기나 지난 시간에 소립자 얘기는 큰 의미의 객관성에 대한 반론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로웨이는 지금 유명한 표현인데 과학은 절대적인 그러한 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그 자체로 부정될 수 있고 과학은 그 자체로 권력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 개별 과학이 갖고 있는 이 과학적 친척들은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나온 게 1980년도에 사이보그 선언, 이 유명한 헤러웨이의 초기 작품이죠.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이 나온다 하고 그 사이보그라고 하는 그 개념만 우리가 봐도 이 사이보그와 인간 사이의 뚜렷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책이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사이보그로 대체돼서 팔이 없어지면 이 로봇으로 팔을 대체하고 그런 의미의 사이보그 대체가 아니라 사이보그와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경계가 없고 그것이 바로 사이보그의 입장에서 보건 인간의 입장에서 보건 간에 관계없이 이 모든 객체들은 다 혼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헤러웨이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반려종 선언을 하는데 그 반려종도 자기가 키우던 개, 강아지를 얘기를 하지만 그 자기가 키우는 반려종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몸에 걸치고 있는 안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혼종체 즉 반려종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보그 개념에서 반려종 개념으로 이제 더 확장이 되죠. 그 반려종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심바이오시스 혹은 심포이에시스 혹은 심제네시스 바이오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이제 2000년대에 나온 트러블 함께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오늘 얘기를 할 이볼루션,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인볼루션이라는 개념들도 들레주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많이 할 이 친척 개념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많이 얘기할 거는 트러블과 함께하기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이나 모르겠지만 주제로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식이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건 베이비거든요. 그 다음에 친척은 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저기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생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공생 개념을 얘기를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이 진화론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점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1859년 종의기원으로 시작된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으로 우리는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그게 20세기 올라가면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이러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집단 유전학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집단 유전학하고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통계학과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생물학의 초기 개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분자생물학 모르죠, 당연히. 근데 1930, 40년대 들어오면서 분자생물학적인 집단 유전학하고 연관돼서 새로운 방에서 20세기 다운 과학적인 진화론으로 형성이 됐죠. 그거를 보통 진화종합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글리스를 중심으로 해가 이 헤러웨이가 생각하는 진화론은 그런 찰스 다윈 전통적인 진화론 외에 또 다른 방식의 진화가 형성된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모든 생명 개체들은, 생명종들은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넘어서 고미생물, 원생동물,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식물과 동물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고미생물이 나눠지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다. 공통조상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연선택이론입니다. 자연선택이론은 그 가지 선택의 다양성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다양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다양한 개체들이 다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선택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코요테가 맞나요? 늑대가 이리 같은 거. 이 코요테가 새끼를 낳는데 예를 들어서 5마리를 낳았다. 5마리를 낳는데 얘 5마리가 다 성장해서 다 성체가 됐다고 쳐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 5마리 중에서 3마리가 순놈이야. 그럼 이 3마리가 순놈이 다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마리가 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암컷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암컷을 만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근육과 그다음에 좀 더 강한 다리 근육과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과 그다음에 코의 기능들 이런 것에 따라서 3마리 중에서 2마리는 새끼를 못 낳고 즉 번식을 못하고 1마리는 더 번식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자연 선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저 위에 꼭대기 생물종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생물종이 생겼다라고 하는 수직 진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블리스 공생설의 기본 틀은 뭐냐면은 지금 A라고 하는 생물종과 B라고 하는 생물종, 어쨌든 A라고 하는 생개체와 B라고 하는 생명개체가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은 이것은 서로 간에 유전자 교환이 안 되겠죠. 이게 찰스 다윈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유전자 어떻게 계승되냐면은 선조로부터 아래로, 선조로부터 자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거꾸로도 못 올라가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냐? 수평관계. 자매들끼리 유전자가 이렇게 되자, 교환되자.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수직으로만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블리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수평진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진화의 사례를 이제 생물학에서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고미생물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세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고세균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다른 별도 범주예요. 자, 마블리스가 든 사례로 우리 몸은 기관으로 되고 그 기관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하나도 아니고 그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약 4,000개 단위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면은 이게 먹어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전달돼야 되겠죠. 피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혈액하고 세포가 맞닿는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안에다가 이제 영양물질을 집어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영양분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세포가
써먹을 수 있게 ATP라고 하는 물질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신진대사하는 아주 기초 대사 엔진이에요.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는 미토콘드리아 가서 우리는 지금 없으면 죽은 놈이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이제 마골리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세포로 출발한 게 아니라 서로 대등한 별개의 생물종인데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다른 별개의 생물종을 딱 먹은 거예요.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먹는다라는 건 뭐죠? 내가 지금 오늘 사과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사과 먹었다는 건 뭐냐? 사과는 접점. 이거는 과자. 이게 지금 과자예요. 모양이 딱 과자.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으면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다 분해돼야 되겠죠? 이 모양이 계속 남아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모양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없어진다, 즉 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딱 먹었으면은 이게 소화돼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형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우리 일상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런 과자 모양이 그대로 내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뿐만 아니라 내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는데 요것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대로 내 새끼에도 요게 그대로 요 모양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서로 별개의 생명체였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수직이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유전자가 교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평진화와 수직진화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수직진화인 찰스 다윈이 옳으냐, 마골리스가 제안한 수평진화가 옳으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골리스는 이러한 찰스 다윈의 수직진화는 아주 기본 강령인데 거기다가 수평진화도 우리 생명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골리스는 1960년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 논문에 실리지도 못했어요. 받아주지도 않았어. 우선 수평진화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난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여성 과학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거 좀 헤로웨이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만약에 그가 아무리 획기적인 과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남성 과학자였으면은 아마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0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런 마골리스의 공생론은 아주 교과서에 다 등장할 정도, 고등학교 교과서 다 나올 정도로 이제는 정식화돼 있죠. 그렇지만 불과 40년 전에 아주 오래된 과거도 아닌 40년 전에 마골리스의 공생론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웨이는 마골리스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남성중주의의 과학과 사회 사이의 그 권력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미시적으로 공생론을 미토콘드리아 이야기죠.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공생론에서 헤로웨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나와 이 기계, 나와
여기 다른 객체, 나와 저 강가에 있는 돌, 그 다음에 헤로인 더 독특한 게 관계도 나와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에요. 그거를 이제 나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서로 간에 응답하는 상관계를 전부 공생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구현돼서 마골리스의 공생이라고 하는 심바이오시스라는 말 대신에 심포이에시스, 더 나가서 심제네시스, 심이라고 하는 힘에다 의미고 제네시스는 생성한다라는 의미에서 객체 A와 객체 B가 만나서 공생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개가 만나가지고 더 많은 창조적인 무엇이 생산이 된다라는 뜻에서 심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수직 진화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화종합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30, 40, 50년도, 1960년도까지의 좀 더 과학화된, 현대 과학화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평 진화와 연관돼서 마골리스는 이거를 확장된 진화론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코, 이보, 디보. 이보는 이볼루션이고 디보는 디벨롭먼트, 발생하게예요. 여기 맨 앞에 이코는 이콜로지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헤로웨이는 우리말로 하면은 생태 진화 발생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이제 한다면 그게 바로 헤로웨이가 얘기하는 새로운 확장된 진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객체와 B라고 하는 객체가 서로 공생하잖아요. 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라 그럽시다. 혹은 A 고세균과 B라고 하는 고세균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를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아마 평화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공존하게 되는 그 상황들은 우리가 공생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것을 상상하잖아요. 야, 너랑 나랑 반대. 평화롭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한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둘만의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3, 제4 다른 객체들을 또 건드린단 말이죠. 혹은 그 건드리는 걸 좁힐 수가 있어요. 객체 1과 객체 2가 서로 만날 때 고세균과 고세균 2가 서로 만날 때 얘네들이 만나기 전에는 10개만큼의 영양분을 필요로 했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만나고 20개가 필요해야 되는데 13개만 필요로 한 거야. 그럼 7개라고 하는 것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싸우다가 싸우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자 라고 하는 관계로 확장될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그것을 헤로웨이는 어펙티브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펙티브하다. 이게 플레이즈 표현이잖아요. 어펙티브. 사실은 플레이즈 표현도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스피노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펙티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도 고세균과 고세균 1과 끼리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로웨이는 영양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강의하다 보니까 영양이라고 쓰는데 영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가 물으면은 고세균 2번이 나한테 응답을 하는데 내가 질문하면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이 관계가 오래 못 가. 즉, 대답을 안 한다는 건 이미 내가 소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응답하는 관계. 그래서 리세블리티입니다. 그래서 헤로인은 이제 이 리스판시빌리티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판시빌리티와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카운터빌리티를 다음 주 헤로웨이의 영장류 영장류학 할 때 할 거예요. 들레즈에서 바로 헤로웨이 이르는 이 정동 개념이 중에 핵심이 바로 리스판시빌리티보다 어카운터빌리티에 더. 그래서 저는 어카운터빌리티를 응대 가능성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적절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마글리스가 낸 논문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주 세트라고 정해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세포의 공생 이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대신에 엽록체가 들어왔어요. 엽록체와 식물세포 사이도 똑같이 동물세포와 미토콘드리아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생성, 즉 원핵동물에서 진핵동물로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수직진화 만큼이나 수평진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마글리스의 입장이에요. 물론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기관이 완성된 생명종에 대해서는 아마 수평진화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고세균의 역사는 대충 따져서 10억 년이 넘거든요. 그 10억 년 전의 생명종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박테리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한 생명종들끼리 고세균 수준의 생명종들끼리는 수평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마글리스 입장에는 이거는 쉽게 검증되지 않습니다. 찾아낼 수는 있겠죠, 우연히. 그래서 헤로웨이는 그 사례를, 공생의 사례를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익소프리카 파라독사라고 하는 원생동물이에요. 원생동물은 뭐냐면요, 자기 혼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같이 살아야 돼.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신개미가 있대요. 그 신개미 안에 내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인데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가 아니라 여러 박테리아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하나의 생명종처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리가 있잖아요. 진에도 다리가 있고, 물고기는 또 뭐죠? 진어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근데 얘네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단위에 움직이는 것은 선모 세포와 그 다음에 편모 세포들이 있어요. 꼬리를 팍 치고 나가. 편모는 하나예요. 선모 세포는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선모들을 눕혀가지고 똑같이 눕힌다음에 착 뜨면 몸체가 이동하겠죠. 이동 도구죠. 편모는 이렇게 어디로 움직일 건가? 방향타란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쥐누러미가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게 또 방향을 잡는 쥐누러미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선모와 편모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생명종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뭐냐? 신진 에너지를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각각 기능하는 생명종들이, 이거 1번 생명종, 병입니다. 이거 2번 생명종,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3번 생명종,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또 어떤 뭐냐? 면역 생명종. 면역 생명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피를 싸가지고, 외피를 만들어가지고 아무거나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물질이 와가지고 팍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건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마치 하나의 생명품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릭소트리카 파라독사라고 이런 이름으로 있다라는 걸 사례를 들은 거죠. 헤로이에 있어서 도대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의 서로 다른 별개의 종들이 합쳐져가지고 마치 하나의 그것을 헤로웨이는 콜로바이언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친구가 처음으로 붙인 게 아니라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알프레드 토보라고 하는 면역 철학자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토보라고 하는 면역 학자인데 철학자예요. 괜찮아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라투르에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라고 하는 책이 라투르 책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을 따서 우리는 개체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논문을 냈어요. 다 라투르를 의식하고 낸 거죠, 물론. 그래서 이 알프레드 토버에서 이 논문에서 라투르의 책 제목을 따온 그러한 이 논문에서 홀로바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몸에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좀 소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소독을 외국에 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불어 올라가지고 한 1.5cm 정도 굶은 거예요. 흔히 있죠. 요즘은 소독은 안 해가지고 굶을 시간도 없지만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생물막. 아니,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고름은 한 가지 박테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박테리아는 우리 의미 어떻게? 나쁜 거니까 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싹 제거를 하면은 이거를 방어막이 없어져가지고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페니실린이 많고 곰기 전에 소독하고 그런 일이 없죠. 불과 몇십 년 전 제2차 세계대전과 한반도의 6.25 전쟁 때만 해도 상처는 뭐 일상 아니겠어요? 죽나가는 다행이지. 주상당한 스님들이 누워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군인관이 와서 나쁜 거니까 안고로 한 다음에 이제 싹 걷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었어. 죽어간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생물막이 한 가지 생명종, 박테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서로가, 이 중에서 뭐냐?
어떤 거는 면역 기능을 해요. 그래서 더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역할도 하고 서로 영양 공급도 하고 별 다섯 백테리아가 같이 공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거 전부 홀로바이언트. 그래서 헤로인은 이 홀로바이언트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주목을 해서 특히 이 책, 트러블 이 책, 제가 여기 볼 때 혹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요할까 해가지고 쪽수를 다 적어놨거든요. 이쪽에 이제 면역학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외부 이물질이 자기로 들어왔죠. 미토콘드리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자기와 비자기가 공통조상이에요. 즉 나를 해치러 온 박테리아 혹은 박테리아는 나를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박테리아는 자기의 번식과 생식을 위해서 운동할 뿐이니까. 근데 나한테 그게 병균이라 말이죠. 그래서 사실 따지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는 동일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 기능 설계에 이 공통조상이라는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걸 써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홍역 예방주사 맞죠? 홍역 예방주사 맞으면은 평생 면역이 된대. 뭐 그래요. 그러면 2살 때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다. 딱 맞아놓고 이제 32살에 30년이 지났어. 32살에 홍역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거든요. 본인은 모르지. 아프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앓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지. 딱 들어왔는데 30년 전에 2살 때 맞았던 홍역 예방 접종 주사의 균들이 내 몸에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 균들과 싸웠던 셀프가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인문학적인 의미로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자기와 비자기가 내 몸의 세포와 외부에 우리가 병균이라 병원체라고 부르는 그 세균들, 박테리아성 공통조상. 옛날엔 동일한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상대방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싸웠던 그 기억들, 여기서는 이제 면역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역기억이라는 걸 생물학적인 용어를 써요. 면역기억이라고. 그 면역기억을 갖고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홍역균이 오면은, 바이러스가 오면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대항하는 거죠. 리스파스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거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이 애매합니다. 종간경계. 이게 헤로웨이 철학의 아주 기본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종간경계가 무너뜨린다. 이것 때문에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아요, 헤로웨이가. 헤로웨이는 처음에 페미니즘을 시작했지만, 참 어려운 페미니즘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극단주의 페미니스트 헤로웨이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 건강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인 섹스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 섹스, 젠더라고 표현하죠. 이게 다르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화된 젠더, 혹은 문화화된 젠더, 사회화된 젠더, 이 개념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이제, 뭐 동시대 사람이지만 버틀러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로 뭐냐? 오히려 그러한 사회화된 젠더보다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서 생물학적인 성을 오히려 생물학적인 남성성을 강조하는 거에 맞서서 정면으로 맞서서 이거를 싸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집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는 페로웨이처럼 간격을 붕괴시키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사실은 개량적이고 타협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 논의가 아니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될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논쟁 자체가. 근데 거기서 분명히 이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자기와 비자기, 혹은 너와 나, 혹은 남성과 여성, 혹은 자연과 문화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돼요. 이제 이 장내 박테리아, 내 몸속에 박테리아 같은 세포가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몸이 옛날에는 60조 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40조 개 줄어들었어. 그래서 대충 40조에서 50조 개 된대요. 하지만 내 몸에 살고 있는 나와 공생하는 박테리아는 약 100조가량 되거든요. 훨씬 많죠. 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포하고 크기 차이가 우선 많이 나니까. 항생제를 먹으면은 안 좋더라. 항생제를 다른 박테리아까지 타겟 박테리아만 지울 수 없거든요. 항생제라는 것은. 타겟팅이 안 돼요. 타겟팅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암 환자 치료할 때 화학물질 투여하잖아요. 타겟팅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이 없어요. 타겟팅이 안 되고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암 치료할 때. 그래서 우리 몸은 똑같은 거예요. 외부 물질이 올 때 그냥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이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러면서 이 공생을 하면서 그냥 공생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펙션, 정동. 어펙션을 주고받는다라는 말씀은 안 된대요. 그게 글래지의 생각이에요. 어펙션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펙션 내에 들어있어요. 주고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주고받는다라는 거는 너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아주 강한 의미의 어펙션이죠. 그래서 네 번째. 요즘에 면역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면역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가면역질환인데,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면역 능력이 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너무 과도해서 문제고, 어떤 데는 부족해서 문제고, 과도해서 생기는 문제가 대표적인 게 관절, 류마티스 계통, 그 다음에 아이들 많은 천식, 알레르기성, 전부 과도한 면역이 있는 거예요. 과도한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자기가 비자기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은 우리 흉선이라는 데서 T세포, T면역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세포도 생명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거쳐가지고 성체가 되죠. 세포도 똑같습니다. 세포도 어릴 때 성체가 되는데 이 흉선에서 다 키워주질 않고 이제 여기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죠. 셀프. 면역은 내 몸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비자기라고 하는 거는 외부 개체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균이에요. 그게 외부 세균이 들어와서, 외부 세균을 우리는 난셀프, 비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토보 이야기입니다. 헤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비자기를 막아야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편을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흉선에서 얘가 크면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자기 세포를 주변에 놓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 어린 T세포들은 다 자살시킵니다, 전부. 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너의 역할을, 너라고 하는 것은 T세포죠. T면역세포죠. 너의 역할은 자기를 공격하지 말고 비자기만 공격해. 라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T세포는 97%가 다 죽고 한 3%가 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T면역세포로 병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거친 게 3% 정도 남아가지고 T면역세포인데 얘가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류마티스입니다. 천식, 피부 알러지. 예. 자기가 지금 전사로 태어났는데 전투사로 내가 길러졌는데 싸울 대상이 없는 거야. 너무 깨끗하죠, 환경이. 예? 엄청 깨끗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냐. 작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 크론병이 그거예요. 크론병. 자가면역질환. 그러니까 지금 크론병을 자가면역질환 치료가 지금 안 됩니다. 크론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되게 싫어하냐. 크론병이 이 장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염증이라는 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염증은 자기가 비자기를 싸워가지고 생긴 찌꺼기거든요. 그런데 이 크론병에 의한 장내 염증은 자기와 싸워가지고 생긴 염증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돼지 편충을 넣어서 15개. 요즘은 70알까지 넣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깨끗하다가 이 자기가 진짜 싸울 만한 비자기를 만난 거예요. 외부 돼지 편충이 들어왔으니까. 편충 알이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장내 염증을 만들지 않고 돼지 편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소종을 완치는 아닌데 굉장히 완화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와 비자기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3번의 경우 자기와 비자기의 그 조상이 공통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비자기라는 게 고정된 존재자로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헤로에서 존재는 플라톤식의 존재죠. 이거는 고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한 표현대로 말하면은 자기 동일성을 갖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2500년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실 존재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항상 지금 지금 진행 과정 중인 것을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는 우리가 7번째 얘기할 화이트에 대해서 출발을 해서 시작된 거예요. 헤로웨이는 더 나가서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와 아주 구체적인 만남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뭐가 오겠죠? 객체가 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기억날 거예요. 제가 우주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왜 흑역사랑 오해될 수 있냐. 객체와 무관하게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주술 신화적 연관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웨이는 객체와의 연관성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티큘레이션은 뭐냐? 우리 첫 시간에 했어요. 여기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아티큘레이션 관절입니다. 관절이라는 거는 1번과 2번이 분절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 분절된 1번과 2번이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티큘레이션이에요. 이것도 들레즈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라트르는 아티큘레이션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헤로웨이도 아티큘레이션. 이게 바로 아티큘레이션에 얘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잉의 원조, 플라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째 시간에도 했어요. 절대성, 불변성, 영원성, 무모순성, 독립성. 무모순성하고 독립성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성. 근데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비잉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정지성입니다. 여기 지금 나의 목표 지점은 여기야. 저기 가면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갔어요. 제 목표 지점에 딱 왔거든요. 완성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정지해 있어야 돼. 이게 비행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왔는데 더 나갈 게 있어. 더 앞으로. 그건 이미 기존 것이 정지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지성의 존재에 다다랐다 그러면은 그 존재에 다다른 정지, 완전성에 다다른 혹은 불변성에 다다른 그 존재는 더 이상 운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한다고 그 자체로 이미 완전성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완전성은. 그게 바로 정지성입니다. 이런 존재는 항상 정지성을 품고 있는 존재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뭐냐? 이런 정지성이 무너지죠. 정지가 아니라 운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헤로웨이는 그냥 운동이 아니라, ongoingness. 일체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변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ongoingness, becoming ongoingness. 이게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받아왔습니다. 들레즈는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성으로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들레즈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레즈는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 머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간다는 표현은 안 되고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돼요. 그거를 들레즈는 특이점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등등등등 여러 표현이 한 수십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했잖아요. 변화한 다음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변화에 피동태가 돼가지고 또 피동태 혹은 소재가 돼서 그 센스데이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소재가 돼서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재료가 돼요. 이게 헤로웨이는 ongoing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퀸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베이비가 아니라 퀸이다. 책 제목 부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퀸이 뭐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헤로웨이와 들레즈에서 나온 개념인데
인볼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인볼루션이 이볼루션과 대비시켜가지고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들레즈의 인볼루션과 해러웨이의 인볼루션이 약간 달라요. 출발은 이볼루션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해러웨이의 인볼루션과 들레즈가 말하는 인볼루션 조금 다르다. 그 차이는 들레즈는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하지만 해러웨이는 그냥 생물학자잖아요. 더 많이 알 거 아니야. 해러웨이가.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볼루션은 뭐냐? 이 그림. 여기 발생이라는 게 이제 수정란이 분화를 해요. 지금은 이제 들레즈 얘기입니다. 수정란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분화하죠. 2분. 그 다음에 4분열 됩니다. 4분열이 또 분열되면 어떻게 돼? 16분열 되죠. 12분열, 64분열, 256분열 될 때까지는 256분열이라는 건 뭐냐? 똑같은 세포가 256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256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들레즈는 이 똑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규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더 지나 256개 지나가면서 1번은 귀로 되고 4번 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더 발달하고 이게 발달 생물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번은 머리가 되고 뭐 이렇게 그때부터 분화가 되거든요. 들레즈는 이거를 규정성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관이 만들어지죠. 기관 없는 신체 들어보셨어요? 들레즈의 가장 유명한 표현입니다.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아직 기관이 규정되기 이전 배아 단계, 256 배아 이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심장, 위장, 신장, 그게 아직 규정화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부터 규정화되면서 이제 몸이 여기 이게 배세포면은 이게 처음에 돌돌 말려요, 이렇게. 말리면서 여기 입이 되고 여기가 똥구멍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입과 똥구멍 사이를 지나가는 이 통로는 외부예요, 외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지금 제가 다 들레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개념이 발생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외부고, 그 다음에 입속에 있는 장은 내부라고 부르죠. 이것도 발생하기 위해서 다, 외부예요. 한쪽에 말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장이 생기고, 그건 이제 내부죠. 이게 기관입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기관이에요. 그때 이제 모든 게 비결정성에서 결정성으로 돼가는 거죠. 우리 세상은 전부 비결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들레즈는 인볼루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한 사람이 이거를 안으로 말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들레즈 방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손도 처음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물고기처럼 갈퀴에 하나인데 여기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5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전부 발생 과정인데 이게 여기에 요 가운데 있던 세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볼루션이에요. 없어지는. 그래서 초기에는 인볼루션을 일본 사람들은 이걸 태화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태화는 아니고 인볼루션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에게는 없어지면서 되는데
들레즈 철학에서는 없어지면서 창조가 생겨요. 그래서 창조는 항상 무화와 연결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헤로웨이는 그런 들레즈 철학에서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말림. 제가 주제 뭐냐? 저는 이거를 할 수 없이 통진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으로 말리는 건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들레즈의 인볼루션과 헤로웨이가 말하고 싶은 인볼루션이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대충 다 했으니까 이제 제일 본격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만 퀸과 베이비가 뭔가 라는 이야기를.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다시 진화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화는 아까 자연선택과 이제 공통조상 이론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선택은 뭐냐? 수많은 변이, 수많은 유전자들의 변체 중에서 어떤 놈이 살아가지고 그 놈이 후손으로 이어가는 거를 자연선택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개체가 선택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 이론입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개체가 아니라 우리 집단, 우리 그룹 선택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서요. 시간 자체가 점프로 확 했는데 그 사례로 벌목감을 띈 거예요. 벌, 개미. 벌과 개미는 벌과 개미 이야기를 점프를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벌과 뱀의 특징은 뭐냐면, 벌이라고 합시다. 여왕벌이 딱 있죠? 여왕벌이 있고, 여왕벌 같이 있는 벌들이 전부 암벌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암벌은 생식을 포기했어요. 모든 생식은 여왕벌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진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라고 할 때 핵심은 도덕적인 이기주의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이기주의 이타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내 새끼를 제일 많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그러면 내가 이타주의다.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생식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내 친구한테 생식을 다 몰아줘. 나는 이타주의인 거죠. 이게 생물학적인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나의 생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쟤한테 다 몰아줄까? 그거는 뭐냐? 나는 손해 보더라도 내가 나와 쟤와 그다음에 쟤와 모여 있는 그룹 집단이 번성하는데 유리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겠죠?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쟤한테 내 번식권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쟤와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 전체를 보면은 번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집단 선택입니다. 개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1960년대가 다 깨졌어. 왜 깨졌냐? 그건 집단 선택이 아니라 벌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왕벌이 새끼를 쫙 낳잖아요. 그러면 여왕벌에 있는 군집에 있는 암벌들은 전부 자매 관계. 그렇지 않겠어? 같은 아래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자매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벌 사이에는. 그러니까는 자식 관계라고 그러면 A 암컷과 B 수컷이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은 A 암컷과 B 수컷의 유전자가 50%씩 물려받겠죠. 그런데 이게 자매가 되다 보니까 여왕벌에 이제 수컷벌이 이제 수정을 시키잖아요. 수정시킨 수컷벌은 죽습니다. 얼마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이 유전자가 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을 때는 50% 아래로 배당이 되는데
여왕벌 혼자서 알을 낳으면은 여왕벌의 75% 유전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내 새끼는 나의 유전자의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식을 포기하고 너한테 생식권을 다 주잖아? 저는 여왕벌이야. 그러면 제가 새끼를 낳으면은 제 새끼들은 뭐냐? 나의 동일한 유전자를 75%를 갖는 새끼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훨씬 유리하지.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그걸 집단으로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개체 선택으로 이게 개체 선택이 이제 승리한 거지. 승리하고 그거는 뭐냐? 집단 선택이 아니라 개체 선택 중에 하나인 킨 선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키는 뭐냐면은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키는 자매입니다. 전부. 이 후손 유전자가 계승된 새끼가 아니라 얘네들 벌들 사이에는 전부 동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전부 자매감이에요. 전부 자매감이에요. 그래서 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헤로웨이가 받아들 때 이거는 뭐냐?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베이비는 어떻게? 베이비는 내 베이비니까 이거는 유전자가 순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때 이거는 동등성이 아니야. 베이비. 그렇지만 헤로웨이가 베이비 대신에 퀸이라고 할 때는 퀸들의 지혜는 전부 수평관계, 평등관계, 동등관계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헤로웨이 수평성실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생물학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요즘 잘 나가는 신유물론자 중에서 마누엘 벨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과 종 사이가 위계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바로 그 수평성 속에서 창발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 벨란다는 들레즈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에서 무화되면서 이 무화되는 과정, 없을 무, 변화할 것, 화자, 무화되면서 이 무화되는 게 무가 아니라 창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창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나와 소나무 모든 것이 전부 킨이에요. 킨은 생물학적으로 만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 전부 신의 관계로 재설정하는 게 이제 헤로웨이의 큰 전략이죠. 그것을 이건 헤로웨이 개념은 아니지만 플랫 온톨로지, 평평한 존재다라고. 이건 이제 헤로웨이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해도 제가 여기다가 써붙였습니다. 생물학 교과에서는 함입으로도 번역돼 있어요. 함입은 그렇다죠. 이렇게 얘가 쑥 들어간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말리면서 내부와 외부가 생기지만 들레즈가 볼 때 저 안도 내부가 아니에요. 외부지. 그래서 들레즈가 내부 외부 말하는 건 사실은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율법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그 율법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 그래서 내부 혹은 내재적이야, 외재적이야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인문학자들이. 그럴 때 그 단어 속에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탈주해야 됩니다. 탈주도 들레즈 표현인데 요즘 탈주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그랬다고요. 네. 탈주라는 말이 너무 좋은 느낌을 준대. 그런가. 헤로웨이나 과학을 많이 도입을 했단 말이죠. 첫 시간에 제가 위상기하, 리만기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창한 리만기하까지.
그 다음에 미분법 얘기하고, 오늘 발생생물학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철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지금 이만기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생생물학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부터 흰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지만, 그 생물학적인 흰 개념에 제한된 문학적 혹은 철학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흰을 설명을 했고 거기서 받아들일 거는 흰들 사이에, 즉, 혼종체죠. 이제 처음에 혼종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혼종체들 사이가 전부 흰의 관계라는 거예요. 흰의 관계라는 건 그들 사이에 50% 유전자보다 75% 유전자가 더 좋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하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해로웨이가 이 흰을 얘기한 겁니다. 왜? 매입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거든요. 평등한 게 아니라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충분히 나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팩트에서 철학적인 이미지네이션으로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강의하는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는 그 이미지네이션, 이 자기의 상상력을 약간 좀 오픈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들레즈 강의하다 보면은, 저는 옛날에 들레즈 되게 싫어했습니다. 너무, 이미지네이션으로 문장이 서술되기 때문에, 그 점프가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말리 점프지 사실은 상상력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확장이 삶을 풀어나가는 데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해로웨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로웨이는 들레즈나 화이트헤드 철학, 이런 철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고, 액티베이션, 현장에 나가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를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사유가 어떻게 과학적인 개념에서부터 이렇게 씨앗을 틀고 이렇게 싹이 떴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지, 싹이 튼 다음에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변성, 스페큘러티브라는 말을 하고 끝내기로 할게요. 이 책, 트러블, 이 책의 1장 전에 서론인가? 자기 얘기는 스페큘러티브하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변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칸트와 헤겔의 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하는 어떠한 절대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연상시켜요. 어쨌든 굉장히 실천성은 없고 머릿속으로만 굴린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단어란 말이죠. 스페큘러티브가. 근데 해로웨이는 이 사변적이라는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씁니다. 사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객체들의 세계가 서로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조망 능력, 사변적이에요. 객체의 연관성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SF라고 표현해요. SF는 약자로 스페큘러티브 페미니즘도 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팩트. 과학은 사이언스 팩트를 다루죠. 그렇지만 해로웨이는 사이언스 팩트만 다루는 과학이 반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객관적 팩트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언스 팩트 SF잖아요. 사이언스 팩트와 그 다음에 공상과학 영어를 뭐라 그러죠? 사이언스 픽션. 그것도 SF죠. 사이언스 팩트와 사이언스 픽션은 거의 같이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유물론은 물질을 다룹니다. 신유물론도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옛날 유물론은 물질을 객관주의와 환원주의와 기계주의 틀에서, 기계주의란 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환원주의와 객관주의라고 하는 기하학 안에서 이 객체를 다루려고 했던 게 바로 기존의 유물론이에요. 근데 신유물론은 그게 아니라 관계와 팩트 대신에 컨선. 그래서 이거는 matter of fact가 아니라 matter of 컨선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기존의 환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팩트의 관점에서만 봐왔던 후유물론에서 탈출해서 그 물질이 진성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정지성이 아니라, 정지가 아니라 운동 중에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정지에 있다고 봤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특히 양자역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물질이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물질을 정지라고 하는 환원주의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게 신유물론이에요. 물질을 그런 고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matter of fact가 낫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matter of concern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라트르의 입장이고 오늘 얘기한 해로웨이의 기본 틀입니다. 물론 해로웨이는 컨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라는 말 썼죠. 그게 약간 차이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